저는 가장 아끼는 단 한 벌뿐인 원피스를 꺼내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망쳐버린 저 남편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입꼬리만 올린 채 웃고 있었죠. 주변에서는 왁자지껄한 웃음소리와 경쾌하게 부딪히는 술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값비싼 와인, 사람들의 과장된 칭찬,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듯 보이는 남편의 얼굴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너무나 완벽해서 끔찍할 정도로 가짜였습니다. 저는 이 행복이라는 연극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내가 직접 대본을 쓰고 연출하고 주연까지 맡은 끔찍한 연극의 주인공. 겉으로는 우아하게 와인잔을 들고 있었지만 속에서는 차가운 불안감이 위액처럼 들끓고 있었어요. 이 화려한 파티의 식탁보 바로 아래 파산이라는 이름의 시한폭탄이 째깍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 넓은 공간에서 오직 저 하나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웃었습니다. 차라리 모든 것이 빨리 끝나버리기를 바라면서 이 지긋지긋한 연극의 막이 내리기만을, 저 두꺼운 벨벳 커튼이 내 머리 위로 무너져 내리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소리와 함께 파티장의 문이 거칠게 열리고 한 사내가 들어선 것은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습니다. 험악한 인상의 낯선 사내가 아니었습니다. 제 기억 속 남편의 대학 시절 앨범에서 보았던 언제나 선배님 하며 깍듯하게 남편을 따르던 그 후배 박준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겐 제가 기억하던 그 어설픈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탐욕과 경멸로 뒤틀린 낯선 미소가 걸려 있었죠. 그는 천천히 박수를 치며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짝짝짝. 그 소리가 파티장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켰습니다. 이야, 이 좋은 날, 이렇게 성대한 파티를 다 여시고 우리 존경하는 선배님, 크게 성공하셨네요. 그렇죠? 그의 목소리는 웃고 있었지만 눈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런데 선배님, 이 비싼 와인 마실 돈은 있으면서 제게 갚을 돈은 없으셨나 봅니다. 그 한마디에 음악이 뚝 끊겼습니다. 제 귀에는 이명소리만 윙윙거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박준석의 저주 같은 목소리만 남았습니다. 그는 제 남편이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얼마나 처절하게 매달렸는지 하나하나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인 제 병원비 때문에 급하다고 하나뿐인 아들 유학 자금에 보태야 한다고 눈물까지 보이면서 돈을 빌려갔다더군요. 그 처절한 눈물이 고작 이 화려한 파티를 위한 것이었냐고 그는 모두가 듣도록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조금 전까지 제 남편을 떠받들던 그들의 눈빛이 경멸과 조롱으로 바뀌는 데는 단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 저들끼리 눈짓을 주고받는 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그 순간 제 남편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용서를 비는 몸짓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척추가 뽑힌 인형처럼 힘없이 주저앉은 것뿐이었죠. 박준석은 품에서 구겨진 종이 뭉치를 꺼내 남편의 머리 위로 던졌습니다. 차용증들이었습니다. 저희 부부의 수치가 담긴 종이들이 하얀 나비처럼 흩날리며 값비싼 카펫 위를 더럽혔습니다. 성대했던 남편의 생일 파티는 그렇게 저희 부부의 명예를 위한 장례식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집 안에는 남편의 숨죽인 흐느낌 말고는 아무런 소리도 없었습니다. 화려했던 파티의 잔해들이 마치 저희의 몰락을 비웃는 듯 식탁 위에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 끝에 웅크리고 앉아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저 남자를 그저 바라만 보았습니다. 한때는 제 세상의 전부였던, 그러나 지금은 그저 낯설기만 한 저 남자를요. 남편은 고장난 녹음기처럼 수백 번이고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미안해,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당장 내일 아침 아이에게 먹일 우유 한 통을 사다 주지는 못했습니다. 다음 달에 내야 할 아이 학원비를 해결해 주지도 못했고요. 식탁 위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 옆에는 차갑게 쌓여있는 각종 고지서들이 있었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그리고 며칠 뒤면 연체료가 붙는다는 붉은색 경고문까지. 남편의 눈물은 뜨거웠지만 고지서들은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의 텅 빈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한때 제가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그 눈동자에는 이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공포와 절망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해버린 남자의 공허함뿐.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 가족이라는 이 위태로운 배의 선장은 이미 오래전에 키를 놓아버렸다는 것을. 사나운 풍랑이 몰아치는 망망대해에 홀로 남겨진 것은 이제 저 하나뿐이라는 것을요. 그날 밤 제 안에서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지며 죽었습니다. 그게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희망이었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 다른 것이 제 안에서 차갑게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살아남아야 한다는, 어떻게든 이 아이를 지켜내야 한다는 지독한 결심만이 제만 남은 제 가슴 속에서 차갑게, 아주 차갑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눈물로는 그 무엇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깨달아버린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남편의 낡은 졸업 앨범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얼굴들 속에서 한 사람의 연락처를 찾아냈습니다. 한때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였지만 지금은 까마득한 세상의 사람이 되어버린 남자, 강 회장이었죠. 그의 사무실은 제가 평생 동안 본 어떤 공간보다도 높고 넓고 그리고 차가웠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모든 것이 장난감처럼 보였지만 그 풍경 속에는 제가 발 디딜 곳 하나 없는 것 같았습니다. 강 회장은 저를 보며 놀라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무감한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죠. 그는 제게 괜찮냐고 무슨 일이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의자에 앉아 턱짓으로 제게도 앉으라고 했을 뿐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몰라 입술만 깨물었고 그는 그런 저를 마치 흥미로운 물건이라도 관찰하듯 쳐다보았습니다. 제 자존심이, 제 마지막 남은 체면이 그 차가운 시선 아래 가루가 되어 흩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얼마가 필요한 거지? 그의 목소리에는 동정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오직 거래를 앞둔 사업가의 냉철함만이 담겨 있었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금액을 말했습니다. 남편의 빚, 당장 막아야 할 생활비, 그리고 아이의 학원비까지. 제가 뱉어낸 숫자는 저 자신에게도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는 제 말을 끝까지 듣고는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 한쪽에 놓인 검은색 가죽 소파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 돈의 대가는 저기야. 로맨스도 유혹도 없었습니다. 그 말은 마치 은행 창구 직원이 저쪽 창구로 가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건조하고 사무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사랑이나 욕망이 아닌 철저한 비즈니스의 세계에 발을 들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마치 홀린 사람처럼 그 소파로 걸어갔습니다. 옷을 벗는 동안 저는 제 몸이 더 이상 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빚을 갚기 위한 담보물, 정해진 가격이 매겨진 상품에 불과했습니다. 그와의 첫 관계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화려한 도시의 불빛이 빛나고 있었지만 이 차가운 사무실 안에는 오직 두 개의 몸이 부딪히는 소리와 제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아무런 대화도 아무런 입맞춤도 없었습니다. 그저 목적을 위한 행위만이 기계적으로 반복될 뿐 차가운 가죽의 감촉과 그의 무거운 숨소리 그리고 제 안에서 무언가 영원히 죽어버리는 감각. 그것이 제가 치른 첫 번째 대가였습니다. 육체는 상품이 되었고 그는 저의 첫 번째 고객이었습니다. 거래는 그렇게 너무나도 간단하고 명료하게 성사되었습니다. 제 영혼의 일부와 맞바꾼 돈다발이 제 통장에 들어오기까지는 차에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돈이 들어오자 거짓말처럼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빚쟁이들의 독촉 전화가 멈췄고 텅 비었던 냉장고는 신선한 음식들로 다시 채워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이의 학원비 고지서를 보며 가슴 졸이지 않아도 되었죠. 남편은 다시 예전처럼 웃기 시작했고 우리 집에는 위태로운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롯이 저만의 비밀 위에 세워진 신기루였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정해진 시간에 그의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마치 출근이라도 하는 직장인처럼요. 그리고 그곳에는 언제나 저만을 위한 기이한 규칙, 일종의 의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몸을 요구하기 전 항상 똑같은 일을 시켰습니다. 거실 한쪽에 놓인 낡고 육중한 턴테이블로 가서 드뷔시의 달빛 LP판을 올리고 조심스럽게 바늘을 올려놓는 것, 그것이 제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별난 취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의식은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반복되었습니다. 띵! 하고 첫 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 그것은 이제 시작이라는 신호가 되었습니다. 제 몸이 더 이상 제 것이 아니게 되는 시간, 제가 선자라는 이름을 잊고 오직 그의 여자가 되어야 하는 시간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였죠. 달빛의 멜로디는 더없이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선율은 제게 가장 추악한 순간의 배경음악이 되었습니다. 몽환적인 피아노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우는 동안 저는 옷을 벗고 그의 침대로 향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해진 각본처럼 감정 없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그 음악이 지독하게 싫었습니다. 그 음악만 들으면 제 온몸의 세포들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제 몸은 그 음악에 길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파블로프의 개가 종소리만 들어도 침을 흘렸던 것처럼 제 몸은 달빛의 첫 소절만 들어도 무의식적으로 긴장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날인가 길을 걷다 한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달빛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헛구역질이 올라왔고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제 영혼은 그 음악을 거부했지만 제 몸은 그날이 그와 만나기로 한 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세하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조건화되었다는 것을. 그는 제 몸뿐만 아니라 제 무의식까지도 길들여 버린 것이었습니다. 제 삶을 구원해준 그 돈의 대가는 단순히 몇 시간의 육체가 아니었습니다. 제 영혼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을 찍는 것, 아름다운 멜로디를 들을 때마다 제 안의 더러움을 상기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끔찍한 거래의 진짜 대가였습니다. 제 삶은 안정이라는 궤도에 오른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텅 빈 껍데기뿐인 안정이었습니다. 남편은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자 예전의 무심한 남자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제 희생 위에 세워진 이 평화를 당연하게 여겼고 제가 어떤 마음으로 밤을 보내는지 단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저희의 10번째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케이크 하나를 사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래도 오늘만큼은 아주 잠시라도 예전처럼 웃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헛된 기대를 품고서요. 하지만 제가 마주한 것은 소파에 누워 맥주를 마시며 텔레비전 속 축구 경기에 열광하는 남편의 뒷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들어온 것도 모른 채 화면 속 선수들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죠. 제 손에 들린 케이크가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고 무거운 물건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는 알아?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날카롭게 튀어나갔습니다. 그는 그제야 저를 돌아보며 귀찮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아, 또 왜 그래? 피곤하게. 그 순간 제 안에 억눌려 있던 모든 것이 폭발했습니다. 우리는 싸웠습니다. 아니, 저 혼자 악을 썼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돈비, 그의 무책임함, 그리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의 비밀까지 모든 것이 뒤섞여 제 입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는 그저 시끄럽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칠흑 같은 밤거리,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도 친구도 저의 이 더러운 비밀을 아는 순간 모두 저를 떠날 테니까요. 제 발걸음은 무의식적으로 너무나도 익숙한 그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오피스텔, 문을 열어준 그는 엉망인 제 몰골을 보고도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턴테이블을 가리키지도 않았죠. 그는 그저 소파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우는 저를 한참 동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제가 울음을 그쳤을 때 그는 말없이 위스키 한 잔을 따라 제게 건넸습니다. 독한 술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 동안 저는 처음으로 그에게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에 대한 원망, 지긋지긋한 현실,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제 외로움까지 그는 최고의 상담가처럼 그저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는 제 옆으로 다가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동안의 어떤 접촉과도 다른 아주 따뜻하고 단단한 포옹이었습니다. 그 품에는 욕망의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상하게도 위로의 냄새가 났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침대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의 몸이 제 위를 덮쳤을 때 저는 처음으로 제 의지로 그의 등을 끌어안았습니다. 차갑고 텅 비었던 제 몸에 온기가 도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지옥의 한가운데서 따뜻함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돈 때문이 아닌 외로움 때문에 다른 남자를 안았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비참하고 역겹게 만들었습니다. 제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팔아버린 진짜 창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죄인처럼 제 집에 발소리를 죽이며 들어섰습니다. 새벽의 푸른 빛이 창문을 넘어오고 있었죠.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욕실로 달려가 몸을 씻었습니다. 뜨거운 물로 몇 번이고 피부가 벗겨질 것처럼 문질렀습니다. 제게서 그의 흔적을, 그의 채취를,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혐오감을 지워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씻어내도 그의 진한 향수 냄새는 제 살갗 깊숙이 스며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 죄의 증거처럼 제 코끝을 맴돌며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건으로 대충 몸을 닦고 가장 먼저 아들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새근새근 잠든 아이의 얼굴을 보는 것만이 이 더러운 세상에서 제가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곤히 잠든 아이의 얼굴은 천사 같았습니다.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였어. 그래, 다 이 아이를 위해서였어. 저는 스스로에게 주문을 외우며 아이의 이마에 조심스럽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가 몸을 일으키려던 순간 잠결에 뒤척이던 아이가 제 목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제 품에 더 깊이 파고들며 잠에 취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엄마, 응, 우리 아들. 엄마, 여기 있어. 저는 아이를 토닥이며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다음 말이 이어지는 순간 제 세상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엄마한테서 이상한 냄새가 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꼭 민준이네 집에서 나는 향수 냄새 같아. 민준이. 그 이름이 제 귓가에 울리는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제 심장이 미친 듯이 울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민준이는 강 회장의 하나뿐인 아들이었습니다. 제 아들과 같은 유치원에 다니는, 그래서 가끔 마주치곤 했던 바로 그 아이. 제 아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잠결에 엄마에게서 맡아본 적 없는 낯선 냄새가 나고 그 냄새가 친구의 집에서 나던 냄새와 비슷하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그 말 한마디가 제 심장을 관통하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는 팔이 돌처럼 굳어갔습니다. 아무리 씻어내려 해도 지워지지 않던 그 향수 냄새는 제 죄가 얼마나 깊고 추악한지를 증명하는 낙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은 그 순수한 코로 엄마의 몸에 새겨진 그 죄의 낙인을 정확하게 읽어낸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 시작한 일이 결국 이 아이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말 거라는 끔찍한 예언처럼 아이의 작은 속삭임이 제 귓가를, 제 영혼을 영원히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얼마나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저 제 품에 안겨 잠든 아이의 숨소리를 들으며 제 몸에서 피어나는 죄의 향기를 맡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향수는 더 이상 값비싼 향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돈의 냄새였고 배신의 냄새였으며 제 아들이 기억해버린 제 거짓말의 냄새였습니다. 저는 제 몸을 팔아 이 가족을 빚이라는 지옥에서 구해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아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제 어린 아들을 더 끔찍한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었을 뿐입니다. 거짓과 비밀이라는 아이는 평생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지옥으로요. 죄 많은 어미인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대로 입을 닫고 제 아들이 그 밤의 기억을, 그 낯선 향기를 잊어버리기만을 간절히 기도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을 고백하고 제 손으로 직접 제 아이의 순수한 심장을 산산조각 내야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만약 저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부디 댓글로 저에게 길을 알려주세요. 저에게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절실합니다. 그리고 구독을 눌러 제가 과연 이 질문의 답을 찾게 될지, 아니면 이 순수한 속삭임에 영원히 갇히게 될지 저의 다음 이야기를 지켜봐 주십시오.